자, 오늘은 학습지 69쪽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대한제국의 수립이 지금 1897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대한제국의 수립 배경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 살펴볼 건데, 자, 1896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1년 전에 아관 파천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이권들을 얻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에 의해서 모든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한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독립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종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어떤 토론회, 강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아관 파천 이후에 지금 이권 침탈이 심하고,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96년, 97년에 이르기까지 독립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주권이 침탈당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야지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도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힘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그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국제적인 여론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고종이 결국에 환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97년 2월에 지금 아관 파천 후 1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돌아오는 곳이 원래의 머무르고 있었던 장소였던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경운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경복궁으로 안 가고 덕수궁으로 오게 되느냐? 바로 러시아 공사관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시 몸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돌아온 뒤에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야지 되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때 배웠던 건원칭제 기억나죠? 고려의 광종 때 건원칭제, 자주성의 상징이라고 했던 거, 그것처럼 건원이라는 것은 연호 사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해요. 힘, 무력, 이렇게. 그래서 나라의 국방력, 무력, 힘 이런 것들이 빛나다, 세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건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칭제, 황제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황제하고서 부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황제는 즉위식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 황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늘에다 신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즉위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식 황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황제가 즉위하기 위해서는 하늘은 둥글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게 환이라는 게 둥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야 라고 얘기를 그랬더니 뭐 일본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그래 너희 나라 대한제국으로 수립하는 거 승인해, 인정해. 심지어는 청나라도 함청통상조약이라 그래서 이제는 대한제국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종주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속국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상하 관계였었는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바로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이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빨간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 환구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황궁이라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건물, 부속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환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제라고 하는 의미, 바로 자주 국가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을 일제가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주국가라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일제가 없애버렸고 지금 황궁우만 남아 있는데 황궁우는 지금 서울에 가보면 조선호텔 정원 쪽에 있는 건물 이것만 하나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 1899년 2년 후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한 뭐다? 자주 독립제국이다. 자주 독립제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자, 전제라는 말은 황제권이 굉장히 엄청나게 센 걸 말하고 그래서 전제군주제 이런 말 기억나죠? 우리 옛날에 그 고려 광종이라든지 전제군주제라는 말 했던 것 같은데 황제권이 굉장히 강한 것을 전제 군주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그 정치, 행정적인 면에서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대한국의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그래서 황제권을 이거 2조나 3조나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행정권을 전부 다 장악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무한한 군주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률 제정 입법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조약 체결국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것은 외교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황제가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이 대한국 국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아하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한제국은 독립협회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죠. 지금 대한제국은 1897년에 만들어졌었고 독립협회는 1896년에서 1897년, 98년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국의 바로 이러한 그 전제군주제적인 성향은 독립협회의 황제에 대한 왕에 대한 것은 뭐였어요? 입헌군주제였죠. 입헌군주제. 그래서 왕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것이 입헌군주제라고 하면은 지금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네. 전제군주제. 그래서 전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대한제국은 독립협회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나서 바로 이 전제군주제적인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민권 신장에 대해서 굉장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대한국 국제에서는 대한제국은 어떤 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이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이 전혀 다른 두 단체는 아니네요. 국가와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한제국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혁을 해가게 되는데 그것을 광무개혁이라고 얘기해요. 광무정부, 연호가 광무였으니까 광무정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무정부에서의 개혁을 살펴보면 일단은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른 점진적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그래서 옛 것은 우리의 전통, 새로운 것은 지금 들어오는 서양 문물. 그래서 우리의 것을 근본으로 해서 서양 것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예전에 온건개혁과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무개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개혁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국내부를 확대를 해가요. 국내부는 제1차 갑오 때에 나왔었던 거고 왕실의 사무를 맡아보던 그런 기구가 바로 국내부였었죠. 그런데 이 국내부를 확대시켜서 그곳에 국내부 안에 내장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요. 추가를 해요. 네, 바로 안내자를 써서 이건 궁궐 내를 말하겠죠. 장이라는 것은 그 창고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궁궐 내에 창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장원을 맡는데,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돈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궁궐 내의 창고니까 궁궐 내의 그 경제에 대한 경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곳이고, 그래서 궁궐 내의 어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주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황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경비를 아주 탄탄하게 마련을 해가는 곳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적인 개혁에서 원수부를 설치를 해요. 국가 원수라는 말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지금도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것처럼 원수부를 설치해 가지고서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수부라고 하는 걸 두어서 시위대, 진위대, 친위대 이 모든 것들을 황제가 통괄하게 되는, 그래서 황제권이 무진장 강해지는 어떤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혁, 여기 광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바로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양전 사업을 하게 돼요. 양전 사업이라는 거 우리 여러 번 배웠는데 얼마 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양전 사업도 있었을 거예요. 토지를 뭐 한다?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한다라는 것은 시대마다 늘 있었던 건데, 토지를 측량해서 뭐 하려고? 바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토지를 측량하고 누가 소유자인지 혹시라도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양전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관청을 하나 만들어서 양지 관청, 그래서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게아문 때문에 중요한데, 경계예요. 토지의 경계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청인 지게아문을 만들어서, 여기 지게아문에서는 뭐를 하느냐? 자, 일단은 토지를 다 측량한 다음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개똥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춘향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홍길동 거고, 이런 것을 땅의 경계를 이렇게 다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 이것은 홍길동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유관순 거야. 이런 것을 소유주를 파악한 다음에, 원래 국가에서 측량할 때에는 이 측량한 것을 국가만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게아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 홍길동에게 이거가 네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종이 쪽지를 뭐 하느냐? 이런 종이 쪽지를 그 소유주에게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조사했대로 이것은 뭐 유관순 거야, 이건 홍길동 거야 라고 하는 걸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 국가만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따로 증명서가 없어요. 그냥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게 네 땅이었지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 근대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별로 생길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A라는 사람에게도 팔고 동시에 또 B라는 사람에게도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산흥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업을 심고 심는다라는 것은 식목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이라는 것은 심는다라는 건데, 산업시설을 세운다라는 말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시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산업발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이 생각했을 때에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을 했었지만, 수많은 2, 300가지의 개혁을 하였었지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반성 아래 우리나라가 진짜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서구 열강들처럼 일본들처럼 뭐 해야 되겠다? 바로 산업의 발전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여기 광무개혁에서는 굉장히 산업 발전에 집중을 하게 돼요. 산업 발전에. 그래서 근대적인 회사, 공장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화, 전차, 철도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들여옴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고자 애를 썼어요. 그러면 자, 공장을 들여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짰는데 이제는 옷감을 짜는 기계를 들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우기는 세웠으나 이거를 돌릴 만한 기술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로 이런 기술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실업 학교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굉장히 근대화를 위해서 경제 분야의 근대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광무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근대화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세 간섭, 청나라의 간섭, 일본의 간섭, 러시아의 간섭, 미국의 간섭 이런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자, 이 광무 정부의 개혁이 추진되다가 1904년에서 1905년에 이르기까지 러일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이 러일 전쟁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터지게 되면서 결국에 이 광무 개혁은 중단되게 돼요. 그래서 지계 발급도 완성이 되지 않고 중도에 멈추게 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 대한제국은 대단히 전제군주제를 향해서 가는 보수적인 그런 관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어떤 보수적인 관리들로 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그 진보적인 성향의 개혁적인 성향의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등 이런 어떤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오로지 황제권 강화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때 당시 독립협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권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썼었지만 그러나 이 광무정부에서는 황제권에만 오로지 신경을 쓰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좀 어떤 면에서는 후퇴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후퇴하는 것 같은 이런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와 같은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던 대한제국 그 다음에 그 대한제국의 개혁이었던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